기업 가치를 파괴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주주들의 등에 칼을 꽂을 만한 사람이냐.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렇다 생각하면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최윤초 대표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좀 뭔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 건 또 제가 다음에 2022년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요. 조금 답변이 짧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래블 라이크 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행위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최윤초 대표님은 주식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제일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네. 전쟁은 인간이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거를 일순간에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인류의 유산, 그렇죠. 그리고 뭐 건물 이런 것들을 네. 폭격, 뭐 포격 이런 걸로 다 한 번에 쓸어버려. 진짜 내 허무감을 주죠. 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견고해 보이지만 어떤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해서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기업 가치를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경영진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의 자질 같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네.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거든요. 그리고 파악하기도 비교적 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손해보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리더를 잘못 만나서 뭐 이런저런 좀 부도덕한 짓부터 주주에 반하는 행동부터 잘못된 의사결정 몇 개 내려버리면은 네.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진을 뭐 탁월한 경영진이면 좋겠지만 사실 탁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업 가치를 파괴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주주들의 등에 칼을 꽂을 만한 사람이냐. 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렇다 생각하면은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훈스쿨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이랑 좀 관련된 질문인데 한 여러 가지 남겨주셨는데 한 가지씩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기업보다 앞서 나가는 기업의 경영자의 자질이나 태도 그리고 기업 문화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 제가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경험했던 어떤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을 보면서 많이 바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경영자의 그릇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왜 바뀌어요? 좋은 CEO가 자질이나 태도가 바뀐다는 뜻인가요? 이게 너무 여러 요소를 가지고 인간이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영자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 요소가 어떤 때는 제가 뭐 자본 배치를 잘하는 경영자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막 자꾸 막 그러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FNF 이 회사를 보면서 네. 경영자의 그릇이 결국에는 기업의 그릇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뭐 한국에서 이 정도 MLB 뭐 디스커버리 팔면 됐지 네. 정도면 딱 그냥 그 정도까지만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패션으로 전 세계를 점령할 거야 라는 그릇이 있으면은 다르죠. 이게 뭐 스케일이 커지는 거를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대리점들을 확장을 하면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릇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굉장히 큰 의욕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성장은 경영자가 그럴 만한 의욕이 있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그릇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올드한 산업인 경우에는 그릇만 크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시대의 판단을 그러니까 시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계속 환경들이 바뀌잖아요. 네. 경쟁 환경도 바뀌고 그런 거를 미리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행력, 그러니까 조직을 바꾸든 조직 의식을 바꾸든 본인이 나서서 사업을 변모를 시키든 그래야지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경제사상가 이건희라는 이건희 회장님 평전을 읽었는데 그걸 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시대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역에서 폐쇄적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외국 물건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부 경쟁에서 이제 국제화로, 글로벌 경쟁으로 바뀌고, 아날로그가 디지털에서 바뀌고, 그리고 그러니까 관리 중심의 경영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이러한 변화를 이건희 회장님이 잘 읽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상징되는 그 실행력. 이미 그때 삼성이 큰 조직이었으니까 조직 의식을 바꾸는 그 실행력. 그걸 이제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있게 된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대를 잘못 읽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전자제품 회사가 되는 거고 잘 읽으면 삼성이 되는구나. 특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산업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경영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과거에 비해서 사람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이제 점점 21세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뭔가 옛날처럼 뭔가 유형 자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이제 탤런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쵸, 그쵸. 그다음에 어떻게 조합해서 걔냐에 따라서 뭐 그게 구글도 되고 뭐 애플도 되고 이런 건데 네. 그때 저는 사람들 조직을 어떻게 모티베이션하고 네. 보상하고 그리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 네. 옛날처럼 옛날 경영자분들은 맨날 전 세계 그 박람회 다니면서 기계 보러 다니셨거든요. 어떤 기계를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독일 기계를 쓰냐, 일본 기계를 쓰냐, 국산을 쓰느냐.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네. 모티베이션하고 보상을 주고 이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서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뭐 IT든 네. 금융이든 뭐 미디어든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한 가지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도움될 수 있는 질문을 여쭤보면 이게 예를 들면 뭐 돈으로 친다면 뭐 자산이 뭐 30억 있으신 뭐 50억 있으신 100억 있으면 사실 뭐 더 많을수록 좋지만 이게 내가 어딘가에서 만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무슨 50억을 벌었는데 뭐 100억이 없어서 주변에 200억 그렇죠. 뭐 1000억대 부자를 보면서 막 주눅이 들고 불행감을 느끼고 그것도 불행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그릇을 깨트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 밸런스는 어디에 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대표님 회사도 뭐 3조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근데 1조도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1조에서 완전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그렇다 해서 1조에 만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네. 올바른 것 같지 네. 않고 위만 보면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아래만 보면 발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이 말이 누군가가 한 말인데 제 마음에 되게 깊이 박혔었거든요.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저 스스로의 해법은 저는 뭐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은 사실은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을 좀 오래 하고 싶은 거 정도가 제 꿈인데 그런데 제가 그 한 회사의 이제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합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성장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성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회사는 완만하게라도 성장을 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조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은 일단 캐파를 키우는 게 먼저. 그러면 성장은 따라오는 거. 그리고 캐파를 넘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뒤탈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캐파를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성장은 따라오는데 네. 가끔 이제 운이 따르거나 네. 뭔가 성장을 조금 가속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으면은 네. 조금 빨리 가는 정도? 그 정도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릇도 커져 있고 회사도 좀 커져 있고 그러면은 무리도 없고 저 특히 같이 타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뭔가 험한 일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려고 그러고 뭐 확실한 것만 하려고 자꾸 하는데 사업도 좀 비슷한 입장이라서 저는 그 정도에서 저의 그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네. 투자를 또 고른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싫고 스케일이 크고 성장에 대한 야욕이 높은 사람이 그렇죠. 좋거든요. 그게 수익률이 높을 때. 예. 근데 이렇게 야욕이 크신 분들을 보면은 다 뭔가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저희 리서치의 일환인데 네. 예를 들면 모 의료회사 회장님도 네. 항상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스케일이 클 수 있지?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의료에서 얘기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무슨 아직 실명까지 거론하기 좀 그래가지고 거기 아닌 거죠? 네. 거기 아닌 거야. 그 회장님이 처음에 의류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당시에 제일 큰 의류회사와 네네. 합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근데 지금의 한 자라 정도 되는 회사의 회장님이랑 사업을 같이 이제 합작사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패션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가 그분을 통해서 다 깨져버린 거죠. 스케일이 굉장히 커져버린 겁니다. 일순간에.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베네통 회장을 보면서 이 스케일이 한껏 커지고 네. 이게 꼭 구글이나 애플이 아니더라도 패션으로도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거를 본 겁니다. 진짜 그때 베네통이 전 세계를 호령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계획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리서치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님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거의 마미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훈훈숙기님이 이제 그 다음 질문도 너무 간단할 텐데, 만약 20살로 돌아가 가치 투자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읽으실 건가요? 아마 시청자분이 처음으로 가치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책 추천하고 싶은지 아마 네. 이런 질문 같아요. 제가 여러 그 가치 투자 서적에 추천사를 썼는데 네. 제가 가장 뿌듯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한국어판에 제가 네. 추천사를 네. 쓴 겁니다. 네. 제 인생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그만큼 저한테 끼친 영향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재밌어도 아니고 네. 실용적이어서도 아니고요. 네. 강 회장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관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가치 투자적 관점을 심어준 이론서.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에 물론 어떤 책은 저를 더 달리게도 해주고 더 큰 보폭으로 가게도 해줬고 하지만 처음에 이 각도를 정확하게 설정해 준 건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이 각도가 아마 틀어졌으면 전혀 지금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텐데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다.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다.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장착한 걸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잡아준 책.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 말만 해도 사실은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자, 최윤주 대표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볼 때 단순히 사고 파는 증서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주가에 관심이 가는데요. 주가에 신경 쓰지 않을 마인드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주셨는데, 요즘은 전에 가볍게 대표님은 그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한 10%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 일단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너무 진주집 사례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동간으로. 아, 좋습니다. 네. 하동간. 하동간의 주식을 샀어요. 네. 하동간 주식은 매일 움직이는데 네. 오르고 내리는데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네. 그냥 움직여요. 근데 움직일 때 신경이 쓰인다. 신경이 쓰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동간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갔는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갑질을 하고 계세요. 선불 받고. 실제로 뭐 그렇게 갑질 나쁜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시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덜 쓴다. 네. 너무 장사 잘 되니까. 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면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주가 움직이는 거 뭐 상관없구나. 여전히 잘 되고 있구나. 근데 뭐 한 10%가 더 빠졌어요. 네. 그럼 더 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 사겠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반대로 한 2배가 올랐어요. 팔까 말까 이랬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 사는 친구가. 네. 뉴욕에 하동간이 생겼어. 와, 근데 사람이 막 넘쳐나. 이러다가 뭐 뉴욕에서 뭐 매장 여러 개 생기게 했는데 이러면은 2배 올랐지만 더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확신을 갖고 있고 확신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확인해 가면서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변동성을 이겨내는 저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뭐 답변하기 약간 곤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포랑님께서 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인데 가입 진입 장벽을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숫자가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분의 이제 질문도 궁금하네요, 답변. 이거 사실 너무 좀 죄송한 부분인데 저희가 거의 1임 최소 가입 금액이 2억이고요. 1임이라고 하는 게 개별 계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런 종목들을 살려면 규모가 조금 있어야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을 비중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가 2억이었는데요. 나름대로는 진입장벽을 낮춰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저희가 수익률이 좀 좋다 보니까 가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가입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캐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성장이 캐파가 우선되고 성장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캐파를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 오퍼레이션 팀이나 고객 관리하는 팀이 그 과중한 업무로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한 분 한 분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소 가입 금액을 올려서 조금 이제 유입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동간의 선불이 생각나는데요? 하동간의 갑질이라고 말씀하시죠. 조심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유에 대한 말이 좀 긴 건데 이거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대신 이제 저희가 1인 말고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그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모펀드 최소 금액이 3억이고요. 1인보다는 낮고 그리고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시면 규모와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은 저희 내부 사정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5억으로 올릴 수밖에 그 없었어요. 내부 사고 날까 봐. 임직원들과 그다음에 고객들의 그 관리와 그다음에 수익률 이런 여러 측면에서 네. 올린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왜요? 박성진 대표님은 네. 판매 중단. 아, 그렇죠. 판매 중단. 거의 셔터 문 닫으셨다. 네, 셔터 문 닫아요. 저희는 뭐 셔터 문 닫은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캐파를 좀 더 키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정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네. 교사도 VIP 자산 운용에 입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네. 제가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아, 입사 문의요? 예, 입사 문의.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투자 동아리 네. 이제 출신들이 인턴으로 왔다가 이제 정직원 애널리스트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고 이걸 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네. 사실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가능하냐 이런 이제 문의를 하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인제서야 이 재미와 재능을 발견해서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은데 제가 서울 예대 문창과 출신 아닌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를 받는 방송국 사장님, 제작사 사장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성인 투자에 뭐 늦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능력이 늦게 발견될 수도 있고 네. 저희야 사실은 뭐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드라마 작가로 치면 어설퍼도 되니까 제가 보고 좀 확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를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기업 분석 보고서거든요. 아, 그렇죠. 틀은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아이디어와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을 이해하는 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히 기업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까지 이제 보낼 뭐는 좀 없을 확률이 좀 예, 높겠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정말 관심을 끌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담은 보고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만약에 그분이 나이가 많든 학력 무관, 근데 그분이 보낸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든다면 네, 언제든지. 그럼요. 그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사실은 초등학교 교사시든 고등학교 교사시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임정선님이 남겨주신 질문이 미국의 아마존처럼 대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원들이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심지어 대주주가 직접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주주로 만드는 행위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바라보시나요? 하셨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아마존 그 시애틀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식을 계속 받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그런 제도는 좀 장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어떤 몰입감을 좀 더 줄 수 있고 네. 특히나 이제 회사가 잘 됐을 때 네. 거기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뭐 사실 주식 많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여도를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네. 하는 건 저는 이제 권장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메리츠 같은 곳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지만 미원 그룹 미원 만드는 대상 말고요. 네. 그 화학 그룹이 있거든요. 네. 미원 SC, 미원화. 거기도 이제 임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KSS 해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대주주께서 생각이 좀 남다르셔서 네. 이제 종업원 지주제 이런 것들로 회사를 변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근로자의 자본가화, 네. 특히나 그 회사하고의 어떤 링크를 주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면은 네.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고 권장돼야 될 만한 부분이고 그런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제가 투자한 기업은 아무래도 확증 편향이 생겨 좋은 정보만 취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를 오래 보유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제가 그 기업을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내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대로 회사가 잘 가고 있느냐 하는 네.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가 저는 능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려운 판단을 강요당할 때가 있거든요. 동서 같은 경우도 커피 전문점들 한참 생길 때, 네. 남양유업이 도전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 이 회사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반 지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장기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부분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걸 통해서 몇 번의 변곡점을 넘어야지 네.
장기 투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거를 특별한 스킬로 이거를 참아내고 그건 사실 저는 권장하지도 않고요. 저만 해도 뭐 동서 결국에는 팔았는데 네.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죠. 끝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랬느냐? 저희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유효기간을 다 했다고 봤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확증 편향을 주는 거는 이제 오히려 처음에 막 꽂혀가지고 네. 열광하던 이게 초창기 시기에 오히려 그런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좋은 면만 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어떤 정보만 취업하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장기 투자 연수가 차기 시작하면은 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오히려 바라볼 더 수 있게 보이겠죠. 되더라고요. 예,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할 때가 네. 초창기가 더 확증 편향을 조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나의 투자는 본성과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멘트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도 최준철 대표님이나 워렌 버핏처럼 암수가 아닌 정수 가치 투자를 배워왔다고 지향하지만 일상에서 자꾸 입시 경향을 살펴보는 것처럼 주가나 주변 환경에 호기심이 생기고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말에 더 귀가 기울여집니다. 하루만 투자할 것도 아닌데 이런 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문가분도 많이 나오시고 또 시향 방송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주는 플러스도 있지만 이런 마이너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부는 사실 이제 개별 기업 공부인데 네. 어렵죠. 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시는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정수를 썼는데 계속 져요. 네. 그러면 저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정수를 썼는데 진짜 꾸준하게 이기더라 이러면서 암수를 점차 이겨나가는 거지. 저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정수가 주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체화했기 때문에 정수를 계속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런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정수를 써서의 성공 사례를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단계를 못 거치면은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 그만한 용기도 안 생길 수 있고요. 네. 저는 성공 사례를 계속 반복해 나가고 저는 단지 그냥 권유드리고 그리고 그 성공 방식이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건 이게 좀 괜찮더라, 마음도 편하고 장기적인 성과도 괜찮더라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네. 진짜 이게 저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며칠 지나서도 그게 내 마음처럼 되려면은 네. 결국에는 성공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청자 질문인데요. 치미로님이 자기가 했던 투자가 시나리오가 최악의 경우가 되어 마음의 밑바닥에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투자법 위에는 신법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펀드멘털에 대한 믿음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 네. 플러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이건 항상 거의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가 흔들리면은 네. 이런저런 이슈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사건 사고가 있거든요. 맞아. 저도 하루에 신문을 일면부터 끝면까지 모든 꼭지 기사를 다 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신문 다 보는데. 몇 개 보시는데요? 하나 봅니다. 하나. 예, 거기에 플러스 온라인 뉴스, 뭐 개별 종목 뉴스, 그거 별개로 그냥 신문을 그냥 쭉 보는데 네. 대부분이 사건 사고예요. 그렇죠. 예. 사건 사고가 아니면 안 나오죠. 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걸 제가 보면서도 넘기고 주식을 풀로 채우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깔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로 일단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롤모델들이 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고 네. 저도 오래 하고 싶거든요. 오래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이 일비할 필요 없고 한국의 오랜 버핏이 되실 거예요. 좋은 날이 있으면은 뭐 한 30년 더 할 거니까 네. 30년에 좋은 사이클 다시 오겠지. 네. 나는 시간이 많다. 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정신승리인데 실수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다. 실수를 줄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실수를 다음에 반복하지 않도록 네. 교훈화해서 네. 다음에는 실수가 더 줄겠지. 이것도 하나의 희망인데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공부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회사도 가고 네.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방송에서 실수담만 모아가지고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명한 투자자에서 미스터 마켓 얘기가 여러 가지로 사실 되게 유용한 게 미스터 마켓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찾아오고 30년 후에도 미스터 마켓이 뭔가의 종목을 어떤 가격을 붙여갖고 저한테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실 리서치를 몇 개월 했는데 놓치면 되게 쓰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에이 그래 뭐 다시 미스터 마켓이 네. 저런 기회를 가지고 다시 나타날 거야. 준비가 되면은 기회는 다시 올 거야. 예, 이런 희망을 주죠. 기회는 다시 온다. 그리고 반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샀는데 줄줄줄줄 계속 빠져요. 네. 그래서 뭐 상당한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아 미스터 마켓이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다시 기분 좋아지면 다시 다른 가격을 제시를 할 거야. 저기 휘둘리지 말아야지. 네. 그러고 다시 그냥 공부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투자에서 좀 힘들 때 이런 얘기 하셨지만 네. 저는 시나리오가 최악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 네. 그거보단 큰 변동성이 주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주가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슈를 뉴스에서 보면 그걸로 막 불안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열릴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냥 그게 결국에는 변동성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변동성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주식 투자라는데 입장료 같은 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매일매일 변동성을 신경 쓰면은 정말 주식하기 힘듭니다. 이제 2021년에 이제 김작가 TV 나오신 건 마지막이잖아요. 네. 아마 또 2022년에 뵐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마지막에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 네. 조언 한마디로 인사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영상에 댓글들을 보는데 네. 아 올해 들어서는 다들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 더 이제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올해 힘들었던 원인들을 네. 자기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남 탓이 좀 많이 보여서 더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공매도 탓, 기관 탓, 외국인 탓, 정부 탓, 대통령 탓. 아, 이렇게 이제 남 탓이 한두 개가 그런 댓글이 아니었고요. 이제 다수가 그런 댓글인 걸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원론으로 돌아가면 주식 투자는 자신의 소중한 돈을 걸고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노력으로 사실을 쟁취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찌 보면은 이제 공평하다라고도 오히려 볼 수 있는 냉혹하지만 네. 뭐 계급장 다 떼고 사실 프로든 아마든 그렇죠. 뭐 학력이 길든 많든 돈이 적든 많든 네. 사실은 동등한 입장에서 네. 그 수익률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많은 이슈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이제 해석도 되고 해석은 각자 다른 거니까요. 이 남 탓을 이제 하게 되면은 문제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탓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힘드셨는데 연말에 이렇게 좀 곰곰이 이제 올해 어떤 실수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서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 내가 그러면은 저 방송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내년 시장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네. 그게 저는 훨씬 더 발전적이고 주식 투자라는 이 냉혹한 게임에 더 맞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해 주신 뭐 공매도 기관, 외국인, 뭐 정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종목을 내가 그냥 아무 근거나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또 그걸 탓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노력으로 좀 그 종목을 발굴하고 남들한테 좀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네. 저는 다 그런 경지에 다들 오르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사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네. 출연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그쵸. 운영하고 거기서 제가 뭐 준철수쿨 이래서 막 아. 혼자서 하는 막 강의도 하고 이러는 게 네. 이왕이면 하시는데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진심 알아주시고 남 탓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 네. 악플로 제 탓을 안 하셨으면 악플 다시 마시고요. 대표님도 그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채널 있잖아요. 채널 한 번만 알려주세요. 거기 네. 좋은 내용 많을 테니까. 예, 부자TV라고 VIP 자산 운용에서 부와 자를 따서 네. 부자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뭐 종목 찍어드리고 이런 건 없고요. 대부분은 강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네. 뭐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네.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그 채널이 좀 구독자 늘어나는 계기가 100만 구독자 버프 좀 어떻게 버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다 데이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몇 분만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최윤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